진리와 목숨을 바꾼 위대한 변론. 서구 지성사의 기점, 한 노인의 재판. 안녕하세요, 책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플라톤의 대화편 중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그의 변론 과정을 다룬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변명이라고 하면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책의 원제는 그리스어로 아폴로기아입니다. 영어로는 사과를 뜻하는 어팔러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왜 정당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변호이자 자기 선언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한 개인의 죽음이 시대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원전 399년 아테네에서 열린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서양 철학의 기원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펼친 변론의 핵심 내용과 그가 죽음을 마주한 태도,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이 이 비극을 어떻게 위대한 철학으로 승화시켰는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크라테스, 그는 누구일까요?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경 아테네에서 태어났고 기원전 399년에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자연 철학을 탐구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전할 만큼 조국 아테네의 충성스러운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명성은 교육자로서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소피스트라 불리는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변론수를 가르쳐 권력을 얻는 법을 설파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보편타당한 객관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문답법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당시 그의 활동은 청년층들에게 엄청난 관심과 인기를 끌게 되어 아리스토파네스가 그를 희극의 주인공으로 삼을 정도로 아테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이러한 활동은 아테네 보수층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정치적 문제에 휘말려 결국 불경죄와 청년들에게 궤변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변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론. 무지의 자각과 신탁의 의미.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를 모함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내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로 말하자면 그들 때문에 내가 대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말 중에서 진실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많은 거짓말 중에서 특히 나를 경악하게 만든 것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말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드러날 테고, 그러면 그들의 말이 거짓임이 사실로 즉시 증명될 것인데도 그들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내게는 너무나 후안무치한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나에 대해 오래전부터 제기된 거짓 모함 및 그런 모함을 한 사람들과 관련해 먼저 자신을 변호하고, 그런 후에 지금 나에 대해 제기된 모함 및 그런 모함을 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향한 모함이 두 가지 부류에서 온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최근의 고발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비방해온 여론입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소피스트로 오해받는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소피스트들이 다루는 그런 주제에 대해 단 한 번도 토론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소피스트들처럼 누군가를 가르치고 수업료를 받은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소피스트들처럼 수업료를 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젊은이에게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히포니코스의 아들 칼리아스를 예를 들며 소피스트들에게 막대한 수업료를 지급한 예시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를 향한 중상모략은 어디서부터 생긴 것일까?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모종의 지혜 덕분에 명성을 얻게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이며 자기 자신도 인간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혜를 가졌다는 증거로 델포이의 신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가 철학적 탐구를 시작한 계기는 친구 카이레폰이 받아온 델포이의 신탁이었습니다. 카이레폰은 소크라테스의 친구이자 열렬한 추종자였는데 그가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고 물었는데 여사제는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이 신탁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일 리는 없지만 신이 무슨 의미로 그런 신탁을 내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의 지혜를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그와 대화하며 그를 시험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이 그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나의 그런 행동은 그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대단하고 고상한 무엇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착각하는 반면에 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착각하지는 않는 것을 보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기는 하구나.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작은 것 한 가지에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는군. 아테네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민망한 일이기는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시들을 직접 쓴 시인보다도 그 시들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인들과 관련해서도 이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이나 선견자들이 훌륭한 것들을 많이 말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인들도 지혜가 아니라 어떤 타고난 본능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영감을 이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신만이 진정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신께서 우리에게 신탁을 주시는 이유도 인간의 지혜라는 것에는 가치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께서 소크라테스라는 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하나의 본보기로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인간들아, 소크라테스처럼 자기가 지혜에 관해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자가 너희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알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점에서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 뜻이 인간의 지혜는 보잘것없으며 자신의 무지를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본보기로 삼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치가들을 만나 그들을 시험해 본 후에 시인들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시인들을 만나면 자신의 무지가 스스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했고 그들의 시를 가지고 가서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시가 가진 의미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진실은 시인들도 정작 그때의 영감과 재능으로 시를 썼을 뿐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를 계속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된 데에 대해서 슬프고 놀라기도 했지만 신탁의 의미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믿었기에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이 시도는 장인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장인들은 그들의 분야에서는 훌륭한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다른 분야에서도 자신이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한 오류가 그들의 지혜를 퇴색시켜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지만 그의 계속되는 이런 행동은 감당할 수 없는 반감과 미움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문답법을 보는 것을 즐거워했고 때로는 그것을 흉내내기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무지가 드러나면 그 상대방은 청년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켰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소크라테스를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무식이 탈로 났다는 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오랜 세월을 거쳐오다가 멜레토스는 시인을 대표해서 아니토스는 장인과 정치가를 대표해서 리코는 웅변가를 대표해서 고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멜레토스와의 법정 공방.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직접 고발한 젊은이 멜레토스를 불러 세우고 본격적인 문답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멜레토스의 고발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없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멜레토스에게 청년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멜레토스는 처음엔 당황하여 침묵하다가 결국 법률, 배심원, 평의원, 그리고 민회에 참석하는 모든 시민이 청년들을 훌륭하게 만든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오직 나 소크라테스 한 사람만이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나머지 아테네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훌륭하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멜레토스가 그렇다고 답하자 소크라테스는 말을 다루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 이를 반박합니다. 말을 훌륭하게 길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의 전문가뿐이며 대다수의 사람은 오히려 말을 망치기 쉽다는 것이죠. 이 문답을 통해 멜레토스가 평소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선한 사람과 사는 것이 좋은지 악한 사람과 사는 것이 좋은지 묻습니다. 당연히 선한 사람과 사는 것이 이롭고 누구도 자신에게 해를 입힐 사람과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의도적으로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칠 악인을 만드는 위험한 일인데 어느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느냐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내가 청년을 타락시키지 않았거나 설령 타락시켰더라도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결론짓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변에 악인을 만들어 자기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건 의도하지 않은 실수인데 실수였다면 경고를 해서 고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법정에까지 세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가르침과 경고를 통해 바로잡는 곳임을 강조하며 고발의 부당함을 알립니다. 무신론자 고발의 논리적 파산을 증명.
마지막으로 종교적 고발에 대해 논박합니다.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가 해는 돌이고 달은 흙이라 말하는 무신론자라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당시 아낙사고라스의 유명한 주장이었음을 지적하며 멜레토스가 자신과 아낙사고라스를 혼동하고 있음을 꼬집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천체 활동을 신의 작용이 아니라 자연적인 원리에 의거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리스인들의 반감을 사서 신성 모독죄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는 무신론자이거나 신성 모독을 하게 되면 엄벌에 처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의 고발장에 적힌 새로운 신령스러운 것, 즉 잡신을 가르친다는 내용과 무신론자라는 주장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혀냅니다. 신에 관한 것을 가르치면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결국 멜레토스는 자신의 모순된 주장에 스스로 갇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굴복하게 됩니다. 아킬레우스의 용기와 아테네의 등에. 이보세요. 당신이 말하려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이 정의로운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선한 자가 할 일인지 악인이 할 짓인지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죽을 위험은 없는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런 것이라면 당신은 잘못 말한 것입니다. 당신의 논리를 따르면 트로이아에서 죽은 저 반신적인 존재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신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는 정말 쓸모없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는 치욕스러운 삶을 사느니 아주 기꺼이 죽을 위험을 감수하는 쪽을 택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동료의 원수를 갚지도 못한 채로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말을 듣고도 죽음이나 위험 같은 것을 경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저 곡선으로 휜 함선들 옆에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대지의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느니 차라리 저 악인을 응징한 후에 나도 그 자리에서 죽을 작정입니다. 당신은 그가 죽음이나 위험 따위를 고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크라테스는 배심원들로부터 자신을 죽음의 위험에 빠뜨린 그런 일에 지금껏 몰두한 것이 부끄럽지 않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잘 아는 영웅 아킬레우스를 예로 들어 반박합니다. 아킬레우스는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원수를 갚으면 자신도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비겁하게 살아남아 치욕을 겪느니 정의로운 복수를 하고 당당하게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만약 죽음의 위험을 따지는 것이 옳다면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도 쓸모없는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자신에게 사람들의 지혜를 시험하고 철학을 하라는 사명을 주었는데 죽음이 두려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전쟁터에서 초소를 버리고 도망치는 군인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펼치는 이 변론은 그의 철학적 핵심인 영혼의 돌봄과 정의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아주 유명한 대목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이 일과 관련한 진실은 내 생각에는 이와 같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해서든 아니면 지휘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든 어느 자리에 있게 되었다면 그는 죽음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치욕을 가장 중시해서 죽음을 비롯해 온갖 위험에 맞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철학을 하며 나 자신과 사람들을 면밀하게 탐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신께서 정해주셨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것을 천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죽음이나 그 밖에 다른 것이 두려워서 신께서 정해주신 천직을 버리고 이탈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이 두려워 신탁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누군가가 그런 나를 신들을 믿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를 뽐내는 자라고 고발하여 법정에 세운다면 그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보다는 신께 복종할 것입니다. 내게 숨이 붙어 있고 그럴 힘이 있는 동안에는 철학을 하고 여러분에게 조언하며 어쩌다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경고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경애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혜와 힘으로 명성이 드높은 가장 위대한 나라 아테네의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이 부귀영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지혜와 진리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자기 영혼을 선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내가 방금 한 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기는 그런 것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즉시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를 붙잡고 질문을 던져서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런 미덕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행했음이 밝혀진다면 나는 그가 더 가치 있는 것에는 별 가치를 두지 않고 덜 가치 있는 것에는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책망할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미덕은 재물로부터 생겨나지 않지만 재물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사적이고 공적인 축복들은 미덕에서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육신이나 재물보다도 어떻게 하면 영혼을 가장 선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설득하는 일만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난받아야 할 무지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저지를 일은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무죄로 방면이 된다고 해도 그는 자신이 해왔던 탐구와 철학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며 만약에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제한받게 된다면 그것을 거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지라도 신에게서 부여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형이 언도될 것임을 짐작하면서도 죽음 앞에서 보여준 한 인간의 이토록 당당한 기계는 읽는 이에게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평생 해온 일은 부나 명예, 권력과는 거리가 먼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신앙에 가까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진리를 탐구하고 영혼을 돌보는 삶 자체가 육신의 생명보다 더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연한 태도는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인류의 스승으로 추앙받으면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기점이 되었는지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으며 저에게도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형에 이르게 한다면 그런 후에는 내 역할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고귀한 혈통을 지닌 데다가 힘이 있긴 하지만 몸집이 크고 다소 둔하고 느려서 등에를 붙여 정신이 번쩍 나게 해야 하는 말 같기 때문입니다. 신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 등에의 역할을 하라고 이 나라에 꼭 붙여놓으시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꼭 붙어서 종일 끊임없이 설득하고 책망하여 정신이 번쩍 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주 오랜 세월 나 자신의 일은 물론이고 가족을 돌보는 일조차 다 내팽개친 채로 늘 끊임없이 여러분의 일에만 마음을 써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서 미덕에 관심을 가지라고 마치 친아버지나 친형처럼 설득하는 일에 매달려 왔는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자신을 등에라는 벌레에 비유했습니다. 크고 고귀하지만 다소 둔하고 느린 말인 아테네를 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쏘아대며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잠을 방해하는 등해를 귀찮아하며 때려잡으려 하지만 등해가 사라지면 말은 다시 깊은 잠즉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이런 당당한 변론 앞에서 그의 진실한 호소에 깊은 감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면 그에게 비굴한 태도를 기대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 그에게 이로운 태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의 관심사는 오직 정의롭지 못하거나 불경스러운 짓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에 있고 사회에 어떤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애하는 여러분, 내게도 가족과 친척이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나는 나무나 바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태어났소라고 말한 것처럼 나도 그렇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게는 가족과 친척이 있고 아들도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이고 둘은 소년이지요. 하지만 나는 그들 중 누구도 여기로 데려와서 나를 무죄로 방면되게 해달라고 탄원하며 애걸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과 이 나라 전체를 생각할 때 이 나이가 되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내게는 추하게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내게 주어진 명성이 옳은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여러 면에서 많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지혜나 용기나 그 밖에 다른 미덕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면 수치일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애걸복걸하면서 불경스러운 일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사형당하지만 않는다면 애걸복걸하고 나라의 수치를 안겨줄 만한 행동을 하는 자는 더 엄한 평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배심원에게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설득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배심원도 선심을 쓰듯 정의를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따라 재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1차 변론이 끝나게 됩니다. 유죄 판결과 독배 그리고 예언. 결국 소크라테스는 근소한 차이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당시 아테네 관습에 따라 피고인도 형량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비굴하게 벌금형을 제한하거나 가족들을 데려와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평생 시민들의 영혼을 돌보았으니 국가 귀빈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주장은 배심원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을 확정짓게 됩니다. 사형이 확정된 후 그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론을 남깁니다. 실제로 전쟁터에서 패잔병이 자신을 추격해온 적병 앞에서 가지고 있던 무기를 버리고 땅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함으로써 목숨을 건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도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무슨 짓이라도 하고 어떤 말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피할 방법은 많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죽음을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비겁함을 피하는 것입니다. 비겁함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려오기 때문이지요. 나는 나이가 많아 둔하고 느려서 이 둘 중에서 더 느리게 달려오는 죽음에게 이제야 붙잡혔지만 나를 고발한 자들은 영리하고 재빨랐기에 더 빠르게 달려온 사악함에 이미 붙잡혀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사형을 선고받고 떠나지만 그들은 진리에 의해 사악함과 불의함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게 내려진 판결은 내게 집행되고 그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그들에게 집행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된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변론하다가 죽는 쪽을 택하는 것이 너무나 자신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죽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비겁함을 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들을 향해 엄중한 예언을 남깁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비판의 목소리도 사라질 것이라 믿겠지만 오히려 자신이 받은 형벌보다 훨씬 더 가혹한 비난과 고발의 물결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그가 독배를 마신 직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거대한 심리적 충격과 죄책감을 안겨주었고 곧 여론은 급격히 뒤집혔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고 정의로운 노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 그 분노의 화살은 고발자들에게 향했습니다. 그 결과 주동자였던 멜레토스는 사형에 처해졌으며 아니토스와 리코는 아테네에서 추방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공적인 슬픔을 표하기 위해 극장을 폐쇄했고 소크라테스의 구리 동상을 세워 그를 기렸습니다. 결국 그를 죽여 입을 막으려 했던 권력자들의 시도는 오히려 그를 진리의 영원한 순교자로 부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 셈입니다. 이 비극은 제자 플라톤의 인생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승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플라톤은 평생에 걸쳐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등 수많은 대화편을 집필하며 스승의 사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저술들은 단순히 스승을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크라테스를 사지로 몰아넣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맹점과 어리석은 대중들에 의한 민주정치를 처절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플라톤의 철학은 서양 철학이 종교와 미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윤리와 이성의 독자적인 길로 들어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국가와 같은 저술은 통치자의 자격과 국가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정치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쉬운 길은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직접 관심을 갖고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승에서 재판관 행세를 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놓여나 저승에 당도하여 거기에서 재판을 담당한다고 하는 미노스와 라다만티스와 아이아코스와 트리프톨레모스 같은 진정한 재판관들을 만나고 이승에 있는 동안에 정의롭게 살아갔던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인 여러 영웅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서글프고 안타까운 이주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서 오르페우스와 무사이오스,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를 만나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을 값으로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몇 번이라도 기꺼이 죽고 싶습니다. 내가 팔라메데스와 델라몬의 아들 아이아스를 비롯해서 부당한 판결을 받고 죽은 옛사람들 중 누군가를 만나 내가 겪은 일과 그들이 겪은 일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결코 재미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승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내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일은 역시 내가 여기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들 중에서 누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스스로는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누군지를 밝혀내면서 지내는 것이겠지요. 재판관 여러분, 막강한 대군을 끌고 가서 트로이아를 공격했던 인물이나 오디세우스나 시시포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만한 수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됨됨이를 꼼꼼히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값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고 질문하는 것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신이 자신의 죽음을 반대하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대중이 죽음을 막연히 나쁜 것이라 여기는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죽음에 대한 아주 명쾌하고도 흥미로운 논리를 펼칩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도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철학적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죽음은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모든 지각이 사라져 영원히 깊은 잠에 드는 것이고, 둘째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영혼이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깊은 잠과 같다면 그것은 꿈조차 꾸지 않는 가장 평온하고 완벽한 휴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라면 그곳에는 먼저 간 수많은 영웅과 현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가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인물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어느 쪽이든 나에게는 이득이라는 식으로 풀어내는 그의 논리에서는 소크라테스 특유의 순수한 영혼과 지적 호기심 그리고 기존의 가치관을 뒤집는 발칙한 상상력이 엿보입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고 재치 있는 비유로 청중을 매료시키는 그의 모습은 왜 당시 아테네 젊은이들이 그에게 열광하며 따랐는지 충분히 이해하게 만듭니다. 저 역시 책을 읽는 내내 그의 기발한 논리 전개에 감탄하며 철학적 사유가 이토록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그 부분 인용하면서 오늘 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좋게 여겨서 선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신들은 선량한 사람들이 행한 일을 결코 잊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어떤 해악도 당하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진실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 아들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된 후에 미덕보다도 재물이나 그 밖의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전에 내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듯이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들을 벌하여 고통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마치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처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관심을 쏟지 않아 전혀 쓸모없는 자들임에도 마치 자신이 쓸모가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이니 착각하지 말라고 그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와 내 아들들은 여러분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떠나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오직 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에게도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할 말이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좋게 여기고 선한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의로운 길을 걷고자 했던 이 가난한 철학자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 권력, 명성이라는 외적인 조건보다 내 영혼이 얼마나 선한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는 태도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철학과 도덕의 가치가 경시되고 물질적 성공이 우선시되는 오늘날의 세상을 돌아볼 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잠든 영혼을 깨워줄 등해와 같은 존재가 절실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가 남긴 기록과 저서들을 통해 2400년 전의 등해를 오늘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는 책 속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살아있는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그의 철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으로 큰 행운이자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바람이었습니다.